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피해의식 같은 게 좀 없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런 되게 험난한 요즘 같은 시대에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기사가 요즘 많이 나와요. 중제조업계 베트남 등 동남아 탈출 러시, 트럼프 관세 회피 전략 가속,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고, 지금 중국에 예전에는 임금이 되게 저렴했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좀 중국에 공경을 많이 뒀는데 요즘은 중국이 임금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한 최저임금이 그래도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 그 정도는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동관 관련해서 이제 틱톡 이제 더우인이죠. 그 중국에 있는 그 더우인을 보면 이제 많은 이제 중국 관련 이제 유튜브나 이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많던 그 동관이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제조업의 심장 같은 이 동관에 굉장히 많던 엄청 큰 공장도 요즘 문을 닫고 되게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예전에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사람 구한다 올리면 2,000명이 넘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렇게 보면 탈중국 외치는 서방, 히토류 공급만 재편 사활, 재활용만으로 역부족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요. 탈중국, 애플도 탈중국. 그러니까 다 그 중국을 떠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지만 그러니까 좀 중국이 이제 임금이 되게 비싸졌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정치적인 그런 좀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그 강한 색채를 보여주면서 기업들을 막 봉쇄를 한다든지 정치 리스크를 너무 크다는 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많은 회사들이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치 리스크가 단순히 뭐 돈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현대자동차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자동차 업황 흔들리는데 현대차 노조 성과급 4천만 원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만큼 연봉 올려달라 노조 무리한 요구에 결국 공장 폐쇄. 이거는 현대제철. 그러니까 금요일엔 4시간만 일하자 현대차 노조 파견 요구안 확정 이렇게 됐죠. 2024년 5월에. 올해도 역시 현대차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 하면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되게 많습니다. 어, 파업 준비하겠다. 성과급 350%에 1,450만원 거절한 현대차. 이런 게 기사가 나올 정도가 됐어요. 되게 불쌍하다니까, 계속 보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수만 대 구입 결정, 미 전 사업장에 배치.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스팟 인텔 파운드리 공급 생산 혁신 사례. 그러니까 이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정의섬 회장님이. 근데 그런 걸 인수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현대차 공장에도 본격적으로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관세 정책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관세 안 발생한다. 너네 어차피 미국에서 이거 많이 팔 생각 아니냐. 미국 인구가 한 4억 정도 되니까. 심지어 평균 GDP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1인당 GDP가 굉장히 높은 그런 4억 명의 인구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진짜 막 앞에서는 막 되게 센 척했지만 뒤에서는 막 미국에 정말 이것 좀 풀어달라 엄청 이렇게 사람 많이 보낸 걸로 유명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정말 무역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소비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진짜 많이 버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이란 시장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현대차도 이제,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지은 것처럼 이게 자꾸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저는 그래요. 저도 옛날에만 해도 이제 워낙에 드라마 작가들이 쓴 거 보면 막 재벌집 사모님들, 재벌집 회장님들 보면 되게 막 못되고 나쁘고 막 사회 악인 줄 알았는데, 사실 기업이 내는 세금이 보통 일반인들이 내는 그런 소득세에 비해서 굉장히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본주의적으로 봤을 때 부자들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세도 막 50억을 상속을 하려고 하면은 뭐 배우자 있냐 없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못해도 한 15억 정도는 최소 세금으로 나가요. 근데 그게 이미 소득세를 다 내고
내가 그 부동산 살 때도 부동산 취득세나 이런 것도 다 내고, 다 내가 세금 내 거 다 내고 내 돈을 모은 건데, 거기에서 또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나 내가 그 상속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줄 때도 사실상 3, 40% 이상 그 뜯기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건이 안 좋으면 부자들이 탈조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국종 그 교수님 기사가 자꾸 뜨는데, 사실 이것도 공감이 많이 되죠. 이제 근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탈조선하는 부자들 서울 세계 부유도시 19위에서 24위가 되는 거죠. 사실 나라 입장이나 뭐 백화점 입장이나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많이 써주는 사람이 되게 고맙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마찬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좋은 거고, 그래서 그 기업도 그렇고 이제 개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게 이게 너무 심해지면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 현대차 같이 다른 선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 그것도 미국에서, 어차피 미국에서 많이 팔 생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 로봇으로 만들면 인건비도 저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속 돈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하고,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들은 노조들 함부로 못 하거든요. 거의 정치 권력화가 돼가지고 거의 같이가 않은 느낌이에요, 노조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처하면 뭐 누군가 특정 세대나 누군가는 엄청나게 꿀을 빨겠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너무 지독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때는 결혼 안 하면 이상하다는 시선이 되게 강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결혼하는 게, 심지어 20대 막 초중반에 결혼하는 게 저희 누나 때만 해도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한 중반 정도에 결혼하는 게 되게 많았어. 우리 누나도 27에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되게 재밌는 게 요즘은 26, 7만 결혼해도 일찍 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는 분 조카가 결혼하는데 되게 일찍 한다 요즘 애들 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실제로 노산 30살 이후부터는 사실 노산이긴 해서, 생물학적으로 노산이긴 해서 이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닌데, 요즘 사회풍토가 되게 늦게 결혼하는 게 좀 일반적이고, 그래서 기형아 출산율도 되게 많이 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좀, 일단 당장은 문제가 안 생겨 보일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다른 걸 찾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게 비싸고, 그리고 되게 삶이 힘들어지면 이제 점점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 낳을 생각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발자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뽑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내가 고용되는 입장, 그리고 피해의식을 기반으로 한 고용되는 입장을 가지는 건 되게 위험해요. 노조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80년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런 영화, 뭐 그런 영화 시대에 나오는 진짜 노조들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고 되게 지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너무 투머치하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면서 저는 그때부터 거부감이 확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처럼 갈 확률이 높죠. 그냥 혼전에 그냥 아이 낳고 살다가 진짜 청혼은 진짜 할까 말까. 그러니까 진짜 서양에서 보면 청혼 받으면 막 여주인공이 울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결혼을 한다는 거는 경제 공동체가 된다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되게 불합리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펼쳐지다 보면 되게 안 좋죠. 이번에 물론 이제 그 범죄자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이번에 뭐 그 지하철 5호선인가 이제 불 질렀던 아저씨, 그 아저씨도 이혼하려 그러는데 전 재산이 7억 5천인데 한 6억 5천인가 그 배우자한테 주라고 판결을 받았대. 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그 재산이 그 아저씨 거라면 그 아저씨 건데 5대5 아닌가? 근데 5대5가 아니고 거의 90% 정도 가까이 줘야 된다는 거는 좀 우리나라 법이 좀 밸런스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다들 결혼 안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결혼 더 하기 싫어지고, 경제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결혼을 더 안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국정이 의사님이 얘기를 한 것도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탈조선 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심히 하고 잘해도
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기사 많이 나올 정도면 알아주신 것 같긴 한데 내 생각엔. 네, 아무튼 진짜 조용조용히 힘든 그런 의사분들을 생각을 해야지.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약간 감성 이런 게 되게 많이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이게 되게 심한 나라들이 약간 남미란 말이야. 남미가 이런 포퓰리즘이 진짜 심해요. 근데 포퓰리즘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막 그 노조 편만 들고 부자들 나쁘게 몰아가고 이렇게 하면 나가버린다고, 나라에서. 그럼 세금을 낼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나라 한 하위 40%는 세금을 거의 안 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고 사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하위 40%를 부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내가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그냥 그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 이것만 해도 저는 복지가 사실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이상을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사실은 뭐 장애인 그 협회가 뭐 지하철을 못 가게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제 주변에 이제 뭐 사회복지사 분들을 좀 아는데 그런 분들한테 뭐 되게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기가 차요.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복지사들한테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갑질을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되게 당당해요. 저도 그런 사람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진짜 돈 많이 떨어진 원룸이 있는데 그 원룸에 사는 분도 장난 아니에요. 갑질이 막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게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사람들이 되게 냉정해질 때가 언제냐면, 그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 부자들이 있으면 되게 나쁜 놈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되게 잘하고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되게 질투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얼마나 많이 받겠어, 그 질투를. 뭐만 하면 욕 먹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되게 몰아가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더 이상 못 버티겠으면 딴 데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해외에서 되게 웃긴 게 이게 되게 원초적인 상태가 될 때가 있어,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부자가 있을 때는 부자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부자가 이민 온다 그러면 완전 환영하잖아요. 돈 많이 들고 오니까.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부유해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도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막 부자가 막 욕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외국 부자가 돈 많이 싸들고 와서 우리나라 세금 많이 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부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딴 데 간다는 거죠. 지금 24위가 된 거죠. 부자들은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해외 중국 부자들도 그렇게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쪽에 뭐 부동산 떡상한 게 중국 부자들이 탈중국 하면서 지금 중국 상황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동관 쪽에 막 텅텅 빈 공장들 너무 많고 막 지금 중국이 예전 같지 않대요. 도인 그 영상들 보면 장난 아니더라고. 그런 걸 이제 가져와서 보여주는 그런 유튜버들 있거든. 심지어 그분은 또 중국인 같아. 중국인이 중국 소식을 가져와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난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와, 중국도 부자들이 탈출 러시가 장난 아니거든요. 요새 일본이랑 한국 쪽에도 많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부자들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자금이 나가면 고용이 안 돼요. 중국도 그, 그 서양에 그 많은 투자를 했던 그 많은 기업들이 인도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베트남 임금 얼마나 싼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진짜 농담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부지런하게 새벽 6시부터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난 그때 1,000원짜리 제가 좋아하는 로컬 비빔밥인데 1,000원 정도 하는 비빔밥을 사 먹으러, 조개 비빔밥인가? 그걸 먹으러 이렇게 가는데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야. 난 아침에 밥 먹으러 그냥 이렇게 슬랩바 끌고 가고 있는데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사시는구나. 나도 저런 거 본받아야지. 그래서 노트북 들고 이제 카페 가가지고 소위 이제 말하는 워케이션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코딩할 거 열심히 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뭐 해야 될 공부도 좀 하고 강의 좀 해야 될 공부도 좀 하고 막 그러면서 좀 정신 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활발해요. 되게 놀랬어요. 베트남이 원래 사람들이 생각보다 부지런하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동남아에 대한 선입견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베트남 부동산이 엄청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많이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임금이 비싸지고 메리트 없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지면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딴 데로 다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우리 개발자의 대입을 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회사가 있어.
개발자는 바로 이제 딴 데로 이직을 합니다. 실력 좋은 사람들은. 이직을 못하는 건 순전히 보통 본인 실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네가 뭐 실력이 없으니까 너가 잘못되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니지. 소소하게 그냥 저렴하게 돈 벌고 사는 거 뭐 그것도 나름 하나의 인생이겠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떻게 악플 거는 다는 사람들 보면, 저를 자기가 회사에서 자기한테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투영시켜서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언어 하나에만 너무 국한돼서 생각하는 거 너무 위험하다. 전공자들이 왜 많이 배우겠냐. C랑 C++만 보는 거 맹신하는 거 되게 위험하고, 그 완벽하다고 하는 C++조차도 리인스 토발즈는 사실 이거 커널 개발할 때는 진짜 별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는 C++ 싫어한다 이런 얘기 대놓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를 막 되게 무시했던 그 비슷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막 화를 엄청 내고 저를 막 깔아뭉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딜이 안 박히죠. 그냥 그런가 보다. 좀 이상한 논리로 얘기를 하니까 좀 피곤했어 그냥.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혼자서 댓글을 혼자 막 여러 개 증식하듯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 3개 4개 막 계속 쓰시더라고. 근데 그 마지막에 제가 별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자기 그래요, 나 되게 무능한 개발자예요 막 이러면서 자기 연봉도 낮고 막 그렇다면서 갑자기 고해성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별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속상하게 했던 사람이 있었었나 봐.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생각나는 사람 본인한테는 얘기를 못 하고, 굳이 그 사람이 떠오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럼 되게 약간 멀뚱멀뚱한 거,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되게 재수없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노부 팀장이랑 좀 비슷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 그래서 제가 확실히 느낀 거는 왜 그 사람 연봉이 낮을까, 그거를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타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어 조금이라도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 그러니까 뭐 세련된 이유로 막 일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돈 벌려고 일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잘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왕이면은 좀 잘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왕이면 내가 하기 싫은 일보다는 좀 흥미가 가는 일들을 하면 좋지. 근데 막 이거 가지고 뭐 자아 실현을 하고 뭐 성장을 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막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이게 나르시시스트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니까, 이게 그냥 사실 돈을 번다는 행위에 있어서 막 너무 고귀한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질수록 일자리는 더, 양질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 거고, 중국에서는 지금 못 구해가지고 들어눕는 탕핑족들도 너무 많고, 예전이랑 너무너무 달라진 그런 인권,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건 결국엔 경제적인 거랑 같이 가거든요. 세금 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그 우리나라도 이거를, 부자들을 정말 잘하는 개발자분들이랑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고, 고연봉 개발자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면 장기적으로 그 회사에는, 특히나 그런 곳에서 정치적으로 만약에 밀린 진짜 괜찮은 개발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계속 더, 오히려 보면 자기를 더 위해주는 곳에 다 이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 건.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지금처럼 좀 힘든 시대에는 개발자 생각보다 안 힘들거든요. 지금 시대가. 물론 예전보다 공부해야 되는 양들이 많아져서 힘들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맞긴 하거든요. 원래 되게 전문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눌 때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의사를 국비지원 1년 배워가지고 의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의사가 왜 오래 공부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기술이 고도화가 많이 돼서 예전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높아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막 나를 뽑아주지 않는 회사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개발자 현실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지 말고, AI 뭐 어쩌저쩌고 하는 비관적인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보다 AI가 뭐 어쩌저쩌고 해도 세상 바뀌는 속도는 뭐 빨리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막 5년 단위, 크게 보면 5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젊은 여러분들이 힘들 정도면 지금 노인분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 얼마나 이 변화가 더 힘들겠어.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확확 바뀌진 않아요. 빨리빨리 가는 사람들, 패스트 팔로워들은 좀 빨리 바뀌고 빨리 이렇게 선동도 하고, 왜 유튜브 조회수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막 하고 주목받아서 강연 가야 되니까 내가 관련 책도 쓰고, 그럼 다 돈이니까 책도 팔고 강연도 해야 되니까 다들 좀 오버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공부 빡세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면서 계속 흐름 타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도구 자체가 상향 평준화 되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접근성이 떨어져도 접근성이 좋아질 거예요. 더 도구 자체가 편하게, 지금 제미나이만 보더라도 점점 검색 엔진, 내가 그냥 검색 엔진만 써도 AI를 쓰는 느낌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미친듯이 AI에 막 지금 막 몰입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기본적인 핵심, 특히나 개발자라면 핵심 공부 위주로 컴퓨터 사이언스 기존에 등한시했던 거 위주로 많이 하시고, AI에게 어떻게 많이 이렇게 좋은 명령을 하달을 할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명령을 하달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잘 뽑아낼지, 그런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사실은 그냥 개발 자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AI를 잘 쓸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막 지금 당장 AI 도구로 진짜 숙련된 개발자를 이기겠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숙련된 개발자들은 AI를 쓰면은 훨씬 잘 쓸 확률이 높죠. 애초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인데 원리 자체를 공부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냥 저도 이렇게 AI를 지금 그러니까 많이는 안 써요. 신규 개발할 때나 프로토타입이나 아이디어 검증할 때는 좀 쓰는데, 제가 그냥 원래 하던 거에는 어차피 어느 정도 소스가 고도화된 그런 프로젝트면 AI에서 소스 코드를 별로 완성해주지 않아도 그 소스 프로젝트 내에서 복붙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틸도 만들어 놓은 게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고도화된 프로젝트에서는 그냥 AI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신규 프로젝트 그냥 프로토타입 빠르게 만들고 하는 건데, 유지보수를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 유지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돼서 결국에는 되게 잘하는 개발자들이 필요한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뭐 좋은 도구를 뭐 써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발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도구를 쓰시는 게 훨씬 좋은 퀄리티의 제품이 나오고 장기적으로 훨씬 잘할 확률이 높죠. 그럼 뭐가 필요하나? 그 피해의식을 없애셔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팀노바 하면서 제일 좀 속상했던 게 뭐였냐면, 옛날에 제 제자들인 강사들을 뽑았는데 그때는 되게 초기예요.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생각보다 뭔가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저는 회식도 안 했고 출퇴근도 안 했고 뭐 그리고 뭘 이렇게 할까? 그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성장 이런 부분 아닐까? 그리고 연봉 부분에서도 그 당시에 뭐 많이 주지는 못하죠. 왜냐면 그 초보 강사인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강사인데 어떻게 많이 줘 돈을. 그래서 이제 배우는 단계인데, 배우고 이제 옆에서 다른 강사들이 오히려 2배로 인력이 들기 때문에 일단 배우는 단계에서 너무 많은 돈을 많이 원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의 생산성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돈을 줄까, 이 생각을 했죠. 근데 회사도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좀 미숙하면은 어느 정도 좀 도와주는 그런 루틴이 많이 있었고, 대신에 선배들이 또 꼰대 같은 느낌이 좀 있었다면, 요즘은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수평적으로 대하고 뭐 야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야근 쓸데없이 하지 말고 빨리 가, 막 이런 얘기 많았었어.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뭐. 근데 이게 진짜 점점 더 현실이 되죠.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근데 그 대신에 숙련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장에 적응을 하는 게 좋고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인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나르시시즘을 내려놓고 나는 그냥 사회 그냥 구성원일 뿐이다. 그냥 일개 구성원이고 나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고 내가 더 발전을 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다. 대신에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겸손하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되게 유리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